자, 핫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문화 콘텐츠 산업은 음악과 영상에 국한되지 않고 산업 전 분야에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 K 콘텐츠를 통해 형성된 글로벌 팬덤은 한국을 향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메이드 인 코리아에 대한 구매력을 높여나갈 것이다 라고 제가 말한 게 아니고요.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성만 의원이 한 말입니다. K 콘텐츠가 가져올 파급 효과에 대해 정부 차원의 관심을 촉구한 건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이성만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성만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이성만입니다. 네, 이성만 의원님께서는 영상 등 이 K 콘텐츠의 중요성과 또 가치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인터뷰를 또 하셨어요. 네네. K 콘텐츠 이 그 범주가 이제 사실 좀 무궁무진하잖아요. 이 K 콘텐츠라는 그렇죠? 게 네.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K 콘텐츠로 봐야 될까요? 뭐 사실 끝이 없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우리 김구 선생님께서 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제 문화 강국이 되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 이제 문화라고 하는 범위가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의식이라든지 사유, 또 삶, 또 행동 등의 행태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표현되는 이제 대상물들, 뭐 음악이 됐든 또 영화가 됐든 또는 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행동 이런 것이 다 문화라고 할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좀 히트를 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어떻게 보면 동양의 문화를 주도해 왔던 중국이나 일본 입장에서는 약간 좀 어떻게 배 아파하는 좀 그런 상황도 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세계 OTT 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 또 넷플릭스를 타고 세계로 전해진 그 킹덤에 등장했던 그 한국의 전통 모자죠. 네네네. 갓과 또 여러 매체를 통해 알려진 그 호미. 뭐 호미 등은 뭐 해외에서 더 큰 사랑을 또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중국이나 일본의 뭐 역사나 중국이나 뭐 전통 문화의 왜곡도 좀 잘 만든 한류 콘텐츠가 충분히 제 역할을 해낼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세계적 OTT 시장을 보니까 그 2014년도 18년까지 연평균 31.1%를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작년부터 시작해서는 아주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즉 비대면 문화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이런 OTT 시장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성장하게 됐는데 그 넷플릭스 가입자가 그 한 2억 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함께 시청하는 사람이 이렇게 보면 5억 명 정도가 되고요. 이 성장 속도가 사실 굉장히 큽니다. 근데 여기 안에 있는 콘텐츠 중에서 우리나라의 드라마가 이제 그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그 좀비물로 되어 있는데 사극인데 좀비물로 만들어진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킹덤 같은 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또 그 사랑의 불시착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어지면서 굉장히 그 효과를 내고 있죠. 그러다 이제 뭐 최근에 이 중국과 일본이 앞서서 얘기됐지만 문화적으로 막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랜 역사를 같이 교류해 오다 보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데 앞서서 문화적인 강국이라고 동양을 대표했던 중국이나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이 성장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각 나라가 가지는 문화의 다양성이다라고 인식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되지를 않고 한국이 더 강국이 되는 것이 아닌가 어떤 비교 심리에 의해서 사실은 뭐 좀 질투감도 보이고 또 저 문화는 또 내 것이다라고 얘기하거나 또는 저 문화는 또 폄하하거나 이래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조선 구마사 뭐 이걸로 해서 그렇죠. 또 이제 논쟁이 좀 붙었었는데 사실은 문화라는 것 자체가 어떤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돼버렸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좀 되도록이면 좀 정확하게 또 사명감을 갖고 이렇게 콘텐츠도 제작을 하고 또 전 세계인들과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공유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K 콘텐츠에 그 반영된 그 우리 한국의 상품이 글로벌 소비자에게 노출됨에 따라서 거두게 될 이 부가가치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얼마나 대단할까요, 의원님? 그 콘텐츠 시장 자체를 보면은 네. 한 4,500억 달러? 그러니까 2018년 기준이니까 한화로 한 500조 원 된다 그래요.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작년도 이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더 급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92년도에 이제 디즈니사에서 애니메이션 미녀와 야수를 개봉을 했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때 판매된 수익이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수출한 그런 수익과 1년 동안 수출한 수익과 같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문화산업 자체가 가지는 확장성이나 또는 이것의 규모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굉장히 큰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 K 콘텐츠와 관련된 한국 상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을 가진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경제적 수익을 가지고 있고요. 이걸 넘어서서 이 콘텐츠는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식, 사유, 행태 이런 거를 전부 다 그 총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시청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도 뭐 상당 부분 뭐 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동감을 하고 또 동질감을 갖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를 통해서 어떤 이미지의 선호도가 더 좋아지는 그런 파급 효과도 있습니다. 이 파급 효과의 부가가치는 사실 엄청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콘텐츠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좀 알려주고 또 BTS 또 우리가 그저께 이제 그렇죠. 아카데미상을 받은 그 윤여정 그 미나리 영화라든지 뭐 이런 것이 펴지면서 세계 각 나라에서 한국을 배우자 또 한국을 알자 또 그 과정 속에서 또 한글을 이해하자 뭐 이런 활동도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서 다른 우리나라의 상품에 대한 이미지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앞서서 우리 김구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진짜 문화라는 그 문화의 강국이라는 것 자체가 자체만의 어떤 경제적 이득도 있지만 그 외에 이미지 개선 등 어떤 파급 효과로 인해서 우리 경제를 어떻게 반석 위에 올라 세우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우리 이성만 의원님의 지역구가 또 이제 인천의 부평갑이기도 하니까 부평갑이기도 하니까 이제 잘 아실 텐데 우리 인천은 이 근대하고 현대가 공존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K 콘텐츠를 만들기에 최적의 장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그 시대적 그 상황을 갖다 이해하고 바라보기에는 뭐 우리 부평 같은 곳이 최적의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제 부평은 그 농촌지대였다가 사실 평야지대거든요. 그래서 농촌지대였다가 이제 그 일본의 강점기를 거치면서 이제 뭐 중국하고 이제 전쟁도 하고 또 제2차 세계대전도 일으키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 부평이라는 것이 조병창, 그러니까 무기를 만들어내고 이런 또 제작해내는 또 그런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그 무기 등을 생산하는 중요한 거점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장도 많이 들어서게 되고 또 그에 따른 사람들도 많이 또 모여들게 되고 거기 상황에서 있던 사람들이 이제 배어나고 이것이 이제 우리 해방 후에는 이제 미군들이 이제 이어받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돼 있는데 아픈 우리의 역사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아픈 역사의 흔적을 갖고 있는 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는 서울의 배후주의의 개념으로서 서부 지역의 중요한 어떤 그런 주택지로서 성장하는 현대적인 모습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공존하는 곳인데 이런 우리의 어떤 어두운 근대사라든지 이런 삶을 다시 바라볼 때는 또 거기에 뭐 재즈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 부평이 가지는 그런 역사성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뭐 그런 와중에 네. 우리 이성만 의원께서는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이른바 중소기업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이제 대표 발의를 하셨거든요. 예. 이 개정안이 어떤 내용인지 좀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서 또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또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도 좀 제시 좀 해주시죠. 사실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경제가 그 수출 등 아주 잘 됩니다. 대기업 음. 위주로는. 예. 그래서 15개 역대 산업 중에서 14개 산업이 뭐 두 자릿수 성장을 할 정도로 우리 경제가 잘 풀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참 요새 경제가 어렵다, 예전 같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체감 경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국민들이 느끼는 경기. 예. 그래서 그 중심에는 사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그동안 많은 어떤 지원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이 굉장히 되지를 못했다. 또 한 부분이 또 자영업입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코로나19 계기를 통해서 자영업이 상당히 좀 피해를 보고 좀 위축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뭐 절대적으로 60% 이상의 국민들이 이와 관련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 등 수출은 잘 되고 외형적인 성장은 굉장히 좋은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자영업 등에서는 이게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예. 어떻게 보면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체계적으로 좀 만들고자 했던 것이 이제 중소기업부를 만드는 것이었고, 예. 그 두 가지 중요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어떻게 보면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육성하고 제도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하려면 보다 중소기업부가 중심 역할을 해야 되고, 이게 중소기업 정책이라는 게 중소기업부만 꼭 할 수는 없거든요. 고용과 관련해서는 고용부하고 얘기해야 되고, 환경과 관련해서는 환경부가 그렇죠.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총괄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중소기업 정책을 하려면 누군가 이게 좀 헤드타워가 돼서 예.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제시된 속에서 각 부처가 일할 수 있도록 좀 총체적으로 만들어 보자. 예. 라는 차원에서 이제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 조정 기능을 부여하는 그런 이제 법 개정안을 냈고요. 그래군요. 예.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 중소기업부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순히 예.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떠나서 정책적으로 중소기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또 자영업이 가지는 역할이 있거든요. 예. 자영업이 붕괴됐을 때 자영업에서 종사하던 분들이 잘못하면 사회복지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자영업은 특별한 기술이 없이 할 수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실직 등이 있었을 때 버퍼링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육성할 거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성만 의원님께서 언제 저 스튜디오 한번 나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가야 되겠어요. 네, 오셔서 저 1시간 특집을 좀 만들겠습니다. 네, 제가 바로 스케줄 잡아서 바로 저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자, 더불어민주당 부평갑 이성만 의원과 함께했습니다.